간혹 그런 말씀 하시죠. 살아생전에 돈 줘봤자 한 번도 나 걸린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타위, 며느리, 손주 모든 계좌를 무조건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좀 무섭습니다. 10년 쌓이면 90% 쌓여요. 반 있는 거네. 예.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로 내면 예. 그때 한번 경험하시면 이제 아 무섭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NC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아끼는 지혜, 고수들만 아는 증여, 상속,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이게 외부 패널을 모신 게 처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이고 유튜브에서 핫하신 분 중에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돼서 양도, 상속, 증여, 요즘 특히 이제 상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산 관리 컨텐츠를 제 채널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좋은 다른 외부 채널에서도 최대한 많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최근에 증여 관련해서 이 방송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증여하면 대부분 또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저희처럼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현금하고 부동산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세무적으로 보면. 저는 약간 부동산이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현금이란 건 사실은 가액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현금 1억 원 주면 그냥 1억 원 순수하게 내면 되니까 끝나는 거죠. 현금에 대해서 그나마 장점은 딱 하나죠. 유동성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간혹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유동성 즉각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면 저는 부동산을 좀 강조드리는 게, 현금은 그냥 1억 원 넣어놔도 예를 들어서 매년 이자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승률이 좀 낮은데, 지난 정권 때도 보시게 되면 17년 파리 대책부터 주택 가격이 5억 원짜리가 몇 년 만에 막 1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증여를 5억 원대 쓰면은 15억이 됐을 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을 주는 게 차라리 자산 가치 상승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주거형 부동산이죠. 빌딩의 신에서 또 많이 하고 계신 그 빌딩, 이런 것들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증여에 대한 자산 가치를 잘 되게 플렉시블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10억이지만 이제 우리가 자산 가치 평가를 잘 하게 되면 8억 원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낮은 증여세를 통해서 부의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들한테 현금 증여를 하시는 분들, 또 증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세하는 꿀팁이랄까요? 최근에 보니까 결혼하는 자녀분들한테 이게 절세 효과라고 할까요? 증여 금액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짜 이걸 문의가 지금 많이 오세요. 왜냐면 23년 7월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이게 추가됐었는데, 혼인시 결혼자금이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1억 원을 증여를 더 할 수 있는 게 생겨났죠. 자녀한테는 10년간 5천만 원밖에 못 주니까 사실 많이 못 주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공제 액수가 2014년도부터 똑같이 계속 5천만 원이니까. 근데 사실 지금 결혼하려고 치면 사실은 이 전세자금만 해도 평균적으로 3억 원이 넘게 들고, 2023년 결혼 이제 정부에서 평균 보니까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결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 예. 비슬리에서 결혼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국가에서 결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 위장 결혼이 너무 늘어나니까 결국 간접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혼 시 이제 혼인 자금에 대해서 1억 원 증여세를 추가로 해주겠다. 물론 입법은 24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법이 된다 가정하에 지금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결혼 전 2년, 그 다음 결혼 후 2년 사이에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에 혼인 시 결혼자금 1억 원을 받으면 1억 5천이 신랑도 1억 5천, 신부도 1억 5천이면 그 목적이 딱 3억 원 정도면 딱 전세자금. 그래서 본인의 이제 혼인을 스타트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출산율까지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이걸로 짜가지고 증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상담도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오잖아요. 네. 축의금은 한도 액수가 있나요?
그 비과세 항목에 적혀 있어요. 64조에 적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진짜 일선세무서가 그래 한가하지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 터치가 없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면 축의금이 8억 원인가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8억 원이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님의 이제 그 재산이 친척들한테 가고 친척들이 축의금 형태로 주신 거죠. 결국은 근데 대한민국 결혼은 혼주의 결혼식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예, 이 결혼한 당사자들을 위한 축의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결국은 신랑 신부에게 딱 한정돼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회통념상이 받는 축의금은 별말 안 하지만 그 가액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었거든요. 네. 취득자금 소명에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가 나왔었던 케이스입니다. 너무 이제 과하지만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도 대부분 이제 그런 좋은 날이나 경조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익스큐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찌됐건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형제 간에도 부동산도 뭐 전세들 들어갈 수 있고 집을 살 때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뭐 이 세무관청에서 인정을 해줄 때도 있고 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요즘은 가족 간의 차용증 쓰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보편적으로 좀 인식이 많이 되셨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가족 간의 차용증을 쓰냐 막 이 인식이 있으셨는데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과세관청이나 뭐 부동산원이나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했을 때 결국 그 가액의 증빙을 차용증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 되는 문서라는 인식이 이제 좀 많이 저변에 깔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항상 차용증 쓸 때 드리는 게 어쨌든 그 당일에 무조건 써라. 왜냐면 뒤늦게 뭐 조사가 나와서 허겁지겁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 포착되는 게 너무 쉽고. 아, 그런가요? 네, 인주 마르는데 원래 꽤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게 사실 몇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인주가 마르는데 제가 알기로 2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사실 이 종이가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인데 국세청 본청에 이게 기계 종이를 집어넣으면 이게 몇 년산 생산 종이지가 나옵니다. 세상. 예, 잉크도 나오고요. 야,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이 얘기는 유튜브에서 제가 처음 푸는 것 같은데. 네,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차용증에는 그 기계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막 한 종이에 막 몇천억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거의 이런 게 없는데 어찌 되었든 그 생각보다 눈 가리고 아웅은 너무 쉽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업으로 하시는 조사관님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허투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신빙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종이만 갖고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라도 떼라. 그 날짜까지 바꿀 수가 없으니 그러면 차용에 대한 성질을 누구보다 강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를 많이 만들어라. 네. 세법도 조사할 때 약간 재형법정주의를 따라가서 증거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만 있으면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한다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이대로 이제 그 내용대로 이제 원금이랑 그다음에 이자 상환을 꼬박꼬박 했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끔 이렇게 하세요. 연상환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조사가 나왔을 때 이자를 냈던 내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월마다 이자 변제 내역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거나. 통상은 이제 뭐 가족이니까 매달 이렇게 이자 상환하기는 좀 우리 흔한 말로 낯간지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상환할 때 일시불 뭐 이런 조건으로 그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소명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를 했더라도 그 문제가 좀 될까요? 결국은 이자에 이제 뭐 유례 적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매월 변제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사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이체 해놓고 이자 상환하는 게 낫겠네요. 네.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자산가분들은 매월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사실 원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자 소득이거든요. 그걸 받는 아버지는 이자 소득인데 그분은 속된 말로 이제 사채업자, 대부업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를 원천 징수를 합니다. 정말 근데 자산가분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증여라고 인정받으면 더 큰 세금이 발생하니까 꼬박꼬박 매달하십니다. 오히려 왜냐면 내가 정말 돈을 빌려서 이걸 쓰고 있다. 그걸 변제할 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논리를 짜기도 하고요. 이제 그 차용증을 또 쓰나마나 한 사람 있죠. 미성년자.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때 이게 뭐 꿀팁이라고 할까요? 증여할 때 뭐 주의할 점? 이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가끔 그 차용하실 때 그 이제 미성년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대학생이 됐거나 아직 사회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러세요. 20억 빌려주고 자녀한테 차용증 쓰고 추후에 받을 거다. 근데 그 자녀가 변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변제성을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빌려준 차용성을 믿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사실 이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가끔 증여가 진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은 미성년자신데 유명한 좀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높아서 어떻게든 좀 만들 수가 있었던 그런 게 좀 있고, 미성년자분들 증여할 때는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좀 낮다. 직계 비소 같은 2천만 원밖에 10년간 안 되니까 너무 낮아서 큰 금액은 좀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좀 증여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걸로 대부분 약간 뭐 해외 주식 계좌나 이런 거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배당주 위주로 이제 소비주 위주로 넣어서 점진적으로 배당받게끔 하시는데 간혹 그걸로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데이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래서 자산을 불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0살의 자녀가 테슬라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주신 주식이 대박 났다. 뭐 장기 투자했는데 뭐 그러신 경우는 문제는 안 되는 예, 거죠. 그 정도에는 뭐 셀링하고 나서 남은 금액의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자녀들한테 저희들 말 그대로 세뱃돈 준다고 표현하죠. 세뱃돈 주듯이 생활비를 뭐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 200만 원 요거 용돈 주는 거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는다.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이게 그 꼬박꼬박 월급 주듯이 이게 주게 되면 그게 그 좀 기간이 모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던데 뭐 그런 뭐 생활비 줄 때 이런 팁이 좀 있나요? 용돈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활비 관련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생활비는 항상 약간 휘발성이고 바로 이제 즉시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100만 원을 주든 뭐 1000만 원을 주든 어쨌든 그게 다 소비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면 이 비과세 항목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고 나서 갑자기 자녀가 주식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러면 자산 형태로 스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건 증여가 바로 돼버릴 수 있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적혀 있기 때문에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피부양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생활비를 주는 거는 오히려 전부 다 증여의 오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저희 그 둘째인데 둘째 그 친구가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학생인데 그 원래 이제 집안이 잘 사셔서 그 이렇게 증여를 받으셨겠죠. 건물을 증여를 받았는데 뭐 월 그 임대료가 뭐 1억씩 들어온대나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0살짜리인데. 결국은 소득이 있어버리면 피부양자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분은 20살이지만 이미 뭐 1억씩의 뭐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은 자력으로 이미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부 다 이제 생활비가 아니다. 그래 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제 이제 채널에서 찍었었는데 어떤 개그맨이 이제 마로니에 공원 가서 학생들한테 용돈 얼마 받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 잘리고 댓글도 이제 멈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100만 원 해서 100만 원이나 받는구나 월. 저 정도는 익스큐즈 되겠지. 근데 그 다음 분이 자기는 월에 1,500만 원 받는다고 손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난 초밥 먹고 싶으면 그냥 일본 가고 디즈니랜드 가고 싶으면 홍콩 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일을 계좌를 보여줬는데 그게 위화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댓글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거 증여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로 영상 잘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제 인식이 없구나.
자산가 분들은 절대 돈 자랑을 하지 않는데 저 좀 인식이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끔 이제 뭐 교육비나 이런 식으로 좀 목돈을 주시는데 한 학기에 학비는 한 500에서 700일 건데 갑자기 1억 원 주고 4년치 학비다 이래 주장하시는 건 대부분 이제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그걸로 뭐 자산 양성을 했다거나. 그렇다면 저기 이제 국세청이 개인 계좌이체 내역을 그 면밀히 조사하는데 그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1년에 세무조사할 때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 5천 명씩 세무조사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퍼센트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개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왜 많이 늘어났냐. 왜냐면 아까 생활비 쪽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생활비 준다고 이를 계속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거래법상 그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계좌 오픈해 볼 수 없고 과세관청도 결국 보는 이유는 이게 어떤 탈루 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내역에 이제 리스트에 올랐을 때 그 계좌를 오픈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세관청의 인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국세청 인력이 한 15,000명 정도? 근데 그게 다른 세금의 업무도 다 있잖아요. 뭐 민원도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포착되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주택 취득자금 소명입니다. 결국은 취득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금으로 이걸 마련했는지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쓰는 데가 실거래가 신고랑 연결된 시군구청. 시군구청에서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소명 요청이 올 거고 그게 이제 파생되는 게 국세청도 파생되지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도 파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포착되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 명의로 주택 사주면 안 되겠다. 돈 지원해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전월세. 근데 전월세도 신고제가 도입이 됐어요. 21년 6월 1일부터 6천만 원의 보증금 이상, 그다음 30만 원의 월세 이상이면 다 신고를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지금 계도 기간이라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때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24년 6월 1일부터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거고 뭐 전세가 막 10억짜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신 자금으로는 전세 10억은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제가 봤을 때 포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증여 이렇게 현금 주는 거가 바로 즉각적인 주택이나 뭐 전세 자금을 안 쓰인다 그러면 사실 과세관청이 바로바로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혹 그런 말씀 하시죠. 살아생전에 돈 줘봤자 한 번도 나 걸린 적 없어. 근데 이제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게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 재차 증여라면 합산인데 증여하고 나서 증여자가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10년 동안에 증여했던 내역을 이제 상속세 때 전부 다 얹어서 다시 계산하니까 그리고 증여가 그 상속인 이외자는 5년이거든요. 이외자의 대표적인 건 사위, 며느리, 손주. 근데 그때는 모든 계좌를 무조건 다 열어볼 수 있어요. 상속세 때는. 상속 때는. 네, 상속세는 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그 조사가 10주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제 계좌 이체 내역을 다 확인한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그 당시에 안 냈던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증여세 때 안 냈던 이제 가산세들. 근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 신고 안 했기 때문에 20%인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좀 무섭습니다. 이게 1년마다 8, 9%가 쌓이는데 10년 쌓이면 한 90% 쌓여요. 다 내는 거네. 네. 그리고 다시 상속세에 얹어지고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추가로 내면 탈탈 털리게. 네. 그때 한번 경험하시면 이제 무섭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하세요. 최근에 지금 뭐 국세청 세무조사 받으시는 저희 이제 자산가들이 꽤 있으신데 기존에 이제 불성실 신고라고 할까요? 기존에 이제 세무서에서 우리 흔한 말로 그 전과 이력이라고 그러죠. 전과 이력처럼 세무서에 납세 그 불성실 납세나 이력이 있는 분들은 그게 계속 세무서도 이게 관리가 좀 되나요? 인식은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사실 개인보다는 이제 기업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항상 이런 이슈를 발생시키는구나 해서 다음 세무조사할 때는 거길 먼저 가장 먼저 본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개선했는지 보자. 접근법을 똑같이 하면 빨리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사실. 조세 심판원까지 가가지고 예를 들면 불성실 신고해서 뭐 과태료든지 뭐 이런 걸 맞았다라고 한 그게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신고할 내용이 있어서 뭐 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좀 유심히 더 보고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좀 있으세요, 사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상습적으로 뭐 이렇게 신고 안 하고 증여를 좀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포착될 수 있죠. 그 부동산 거래를 약간 허투루 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신고 때 리스트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네. 저희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냥 전혀 그 준비도 안 하고 계시다가 5년치 그 통장이 탈탈탈 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으셔서 상당히 네. 많은 그 세금을 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좀 조심하시면서 좀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그때 또 면밀히 보지 않을까. 결국은 그분이 포착된 이유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뭔가 불성실한 신고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음 부동산의 뭐 취득이나 처분 단계 때마다 좀 더 유심히 보지 않을까. 그러게 될 수 있는. 결국은 사건의 이제 스타트가 뭐였는지. 예. 확실히 전과자가 되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 이 정도 자산이 있는데 세무사 때 말도 안 했나? 너무 충격 먹었어. 이게 완전 아무 생각도 없이 하셨네? 라고 해서 놀란 게 의외로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있어요. 다 지르고 자 이제 이러시면 되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